돌아온 저격수다 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또 돌아온 저격수다의 약칭을 또 저격으로 하느냐 또 돌격으로 하느냐 이걸 갖고 이제 계속 전화를 하시네요. 나중에 네. 혹시 그 약자를 썼을 때 약칭을 네. 또 돌아버린 사람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도른 사람들까지는 안 가고 또 저격이냐 또 돌격이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막 전진하는. 저격을 네. 또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또 돌아버린 미친 사람이 안 되도록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방송을 잘해야죠. 그렇군요. 네. 아니 이름을 얘기해달라는데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네, 저는 또 돌격이냐 저격이냐. 네. 돌격보다는 네. 돌격하니까 약간 큰 느낌이 나요. 네. 그냥 저격이 또 저격. 그래서 또 저격으로. 저도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 저격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네. 돌격은 좀 아니 저격수다라는 처음에 나왔을 때 네. 저는 그 저격수다로 읽지 않았고요. 네. 저격수다로 읽었습니다. 아 이게 조글법을 쓴 거죠. 스나이퍼 네. 네. 이런 게 더 좋았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 의견처럼 또 저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저희 출연자들 의견이 그렇다는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뭐 또 돌격 아니면 기타 다른 약칭을 밀면 또 저희는 그대로 또 따라갑니다. 난 또 수단은 싫어요. 네, 또 수다는 아니다. 네.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수다는 이제 제가 따로 이제 만나서 떨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주제 국정원 사태 이거 좀 종합적으로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결론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면 네, 국정원 직원의 자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네. 이것이 민간인 사찰을 했냐 안 했냐라는 것은 솔직히 국정원이 어떤 국정원 안에 네. 국정원장 말대로 야당은 이 뭡니까 국민정보 지키기 뭐 저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그렇게 좌우간 거기 소속 정보위원들을 다 불러서 보여줘도 네. 야당은 무조건 우리는 이미 복구가 완벽하게 안 됐다 사건. 그렇죠. 다 깐 거 아니다. 네, 그렇다. 네. 그리고 숨길 거 다 숨기고 우리한테 여기서 보여주는데 여기서 잠깐 보여주는 걸 우리가 보고 이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와 파일과 로그 기록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아냐 자료를 미리 달라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그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정원 직원이 자살을 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국정원 직원이 자살하면서 파일의 일부를 삭제했다. 여기에 야당은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결국은 삭제한 걸 다 복원하지 않았고 네. 어마어마한 어떤 민간인 사찰을 했던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직원은 자살해버렸다. 여기에 우리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러면서 이것을 정치 쟁점화할 준비를 결론을 내려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정원이 협조하고 모든 걸 다 밝힌다고 매듭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야당은 이 문제를 가지고 풀리지 않는 끝없는 쟁점화를 하려고 결론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쟁거리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수사거리죠. 네. 이거 수사지 정쟁에 그 국회로 갈 문제가 아니고 그럼 그렇게 얘기하겠죠. 국회의원들은 국정원에 대한 우리가 감시를 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겠지만 감시와 수사는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수사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를 할 능력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정쟁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일단은 권한 밖의 그러니까 권한 밖의 행위인데요. 자, 이것이 왜 정쟁으로 가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은요. 국정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야당에서는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국정원은요. 비밀리에 일을 해야 되는 곳인데 우리 지금 전 국민이요. 국정원이 무엇을 하는지 다 알아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국정원이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다 알려지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북한에서 얼마나 좋아할까요? 북한은 거의 뭐 돈이나 인력이나 이런 거 들이지 않고 정보 활동 안 해도 될 정보 거예요. 활동 안 해도 전부 다 대한민국 네. 종편만 딱 틀면요. 네. 국정원이 세세하게 다 보고가 되고요. 국정원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보고가 되고요. 뉴스만 봐도 신문만 봐도 인터넷 기사만 봐도 아주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다 나오는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요? 그래서 과거에 이거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무하마드 깐수라는 왜 정수일 네. 이 양반이 간첩 행위를 했다는 게 우리나라에 나온 신문 보도 요약해서 평양으로 보낸 건데 교수 아니었나요? 교수였죠. 교수죠. 교수였죠. 네. 한국 사람인 것처럼. 중동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한국인이었죠. 이 실크로드 네. 그러니까 이 중동과 동북아시아의 문화 교류에 관한 세계적인 그리자. 이 사람은 간첩이었지만은 학술적으로는 뭐 이분 바투타 최고의 업적을 남기고 수많은 책을 썼고 네. 이후에 이제 형을 살고 난 다음에 전향을 해서 정수일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필리핀계 네. 이 마치 중동인처럼 네. 해서
그렇게 부인도 쏘갔어. 이 사람에게 수업 들은 친구들이 있어요. 제 친구들이. 근데 학생들이 멘붕에 빠진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한국인이냐는 거예요. 중동 사람인 줄 알았다. 위장을 잘했죠. 완벽한 거였죠. 이때. 그리고 그 국정원에서 잡는 그 간첩을 잡는 방식은 이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그 경찰하고 검찰은 어떻게 잡았는지를 다 공개를 해서 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어떤 일반 예방 효과라고 할까요? 그 또 다른 범죄자한테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는 어떤 경고를 주지만 국정원은 제대로 잡았어도 그걸 밝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밝혀지는 순간 그게 노출이 되는 순간 방식을 또 바꿔야 돼요. 한번 세워놓은 어떤 국정원 내부의 노하우를 이렇게 국회라든지 일반 언론이 까발리기 시작하면 국정원 내에서 또다시 그 노하우를 세팅하기까지가 엄청난 예산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도대체 국정원이라는 데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시청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맷 데이먼 주연의 본 아이덴티, 본 시리즈 보시죠. 네. 거기서 맷 데이먼이 감청하고 도청하고 범인 쫓는다고 하면서 길 가는 시민들 차 다 부시고 근데 영화 보면서 다 박수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미국 CIA나 FBI가 그 짓 하면은 박수치고 왜 한국 국정원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그게는 예.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예. 과거에는요, 우리 주변에 누가 국정원 직원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국정원, 남편이 국정원 직원이어도 아내가 모른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누군지 다 알아요. 그리고 흰 명함에 이렇게 이름 적혀서 주면 다 알아요. 이게 네. 국정원 건지. 그러니까 그만큼 위상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또 이번에 국정원 들어가는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말들도 있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위상이 그만큼 떨어졌던 거에 대한 것은 책임은 국정원이 일단은 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슨 계약자 이름이 무슨 세운, 원세훈처럼 네. 세훈이라는 이름을 썼다든지 작년에 캐나다의 연구소에서 이런 한국 등 21개국의 해킹 이런 부분들이 적발이 돼 있다라고 네. 이미 예고가 나왔을 네. 때 왜 그만두지 않았느냐. 또 중간에 뭐 나나테크라고 중개회사를 끼워서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국정은 좀 어설펐던 부분이 있어요. 저는 간첩기 잡는 기관이면 간첩 잡는 기관답게 고도의 영화에 보는 수준까지 가라고는 안 하지만은 이렇게 좀 찌질해지지는 말자라는 부분은 국정원이 좀 분발할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비판할 부분은 비판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형사범을 잡아서 연쇄살인범이나 무슨 뭐 상해범, 사기범을 잡을 때는 그 사기범을 잡는 데서 영등포 경찰서에 예를 들어서 뭐 형사계에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잡았다라는 것이 기록에도 다 남고 왜냐하면 그놈을 잡아 넣으면 그 사람이 나서서 이제 더 이상 대항을 안 합니다. 네. 근데 간첩이라는 것은 북한에서 이 간첩을 파견하는 대응 조직이 상존하는 거예요. 네. 거기 한두 명을 잡았다고 꼬리가 잡히는 게 아닙니다. 이놈을 어떻게 잡아서 누가 어떻게 잡아서 뭔 미끼로 써서 잡았는가가 다 공개가 되면 이른바 네. 남아있는 이 네. 한마디로 꼬리 하나가 잘렸지만은 몸통은 그대로 북한에 다 살아있는 게 통전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누가 미끼를 써서. 네. 그래서요, 저한테도 솔직히 말하면 그런 어떤 간첩 비슷한 사람이 재작년에 접근해 온 적이 있어요. 내가 신고를 해서 네. 이 포위망을 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포상금도 받으셨어요? 그런 거하고 관계없고요. 저는 뭐 원전 비리도 많이 알았지만 제 같은 사람이 국가에 포상금 받으면 안 되죠. 어려운 사람이 받아야지. 지금 황 소장님 말씀대로 간첩 용의자들이 잡히면 꼭 법정 투쟁이라는 걸 하는데 민변이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통해서 역추적을 하면 국정원이 어떤 식으로 정보를 취득했다 이걸 다 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간첩 용의자들은요, 간첩의 본체가 있고 그 단계에서 서너 단계 뛰어들은 예를 들어서 중국계 조선인, 뭐 더 나아가서 실제 중국인 네. 이런 사람들로 위장된 사람들이 대부분 간첩일 가능성이 있고 실제 접근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잡는 과정에서 그 사람 주변을 또 포섭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물을 쳐서 잡아도 나중에 법정에 가면 저 사람이 간첩이라고 북한에서 지령을 내린 당사자가 누구냐를 그걸 확인을 해라. 그럼 서류로 내면요. 믿지를 않아요. 이런 거기 때문에 현재 간첩을 잡아서 이게 간첩이라고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간첩은 한 명 간첩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간첩단이에요. 조직 간첩단이죠. 그런데 그 간첩단을 갖다가 처벌하는 부분에서는 이 법정 투쟁 과정에서 민변 변호사도 달라붙고 해서 대부분 다 빠져나가 버리고 판사들이 그걸 잘 인정을 안 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녹취를 하거나 도청을 해도 자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경기 동부연합 통진당 해상 과정에서 보면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국정원에 온 내부 제보자가 녹취를 한 것도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불법 녹취를 했다.
불법 감청을 했다고 국정원이 불법 활동을 했다고 떠들어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 말을 대부분 맞다고 믿고 있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잡는 과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노출이 되면 꼬리 하나를 잘랐지만 몸통은 북에 그대로 다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잡는 부분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게 원칙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마치 핑계거리처럼 이렇게 야권은 지금 공격을 하고 있죠. 혹시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김일성 그림 그리고 뿔 그린 그런 포스터 그려봤어요? 저는 본 적은 있고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그 마지막 세대일 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세대예요. 그렇죠. 지도에 이렇게 주먹 그리고. 네, 그리고 이렇게 파도하자 뭐 북한 이렇게 그리고 뿔을 그렸는데 그 뿔 그린 세대만 해도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북한 간첩 그리고 무섭다. 그리고 삐라 막 주워오면은 연필로 바꿔줬었나요? 네, 경찰서에서. 그렇죠. 그까지는 했을 파출소에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세대에서 볼 때는요. 이게 체감이 안 돼요. 간첩이라는 존재도 체감이 안 되고 분단 국가도 체감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휴전이라는 것도 체감이 안 되고 그냥 평화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라는 유력 대선 후보자가 그렇게 말할 정도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한다면 전 간첩 그리고 북한 이런 존재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것이죠. 제가 독일에서 박사 논문을 쓰고 있을 때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서 쓸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는 참 이상하다. 너희 나라는 왜 제일 중요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느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게 이상하다. 이게 지금 너희 나라 문제 아니냐. 근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김정은? 김정일? 어떻게 할 건데 뭐 잡을 거야? 이렇게 아주 안일하게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간첩을 잡는 게 국정원의 주 업무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좀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게 지금 너무 안일하게 되어 있다. 독일에 공부하셨을까요? 독일이 91년에 동서독이 통일이 되기 전에 네. 동독의 정보망 슈타치, 네. 슈타치가 아마 KGB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게 서독을 갖다가 이렇게 장악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독의 슈미테 수상의 여자 비서가 동독의 슈타치가 보낸 미남계가 그 여자 비서와 꼬셔가지고 사랑에 빠졌어요. 뭐 사랑도 아니죠. 어쨌든 뭐 이 정력을 좋았든지 뭐 잘생겨 놓으니까 그걸 꼬셔가지고 동거를 하면서 그 여자를 통해서 총리실의 모든 문건을 다 뺐습니다. 그래가 나중에 슈미트 총리가 그때는 물러났잖아요. 사임했어요. 그것 때문에. 예, 그리고 나중에 이 보면 우리가 영화 그 타인의 방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동독의 슈타치가 이 도감청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동독 국민들을 하느냐. 그런 어떤 동독의 최고 정보기관이 서독의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서독이 뭐가 제일 심했습니까? 환경운동이 제일 심했잖아요. 그 환경운동이 뭔가 하면 반핵, 원전도 반대한다. 또 핵에 대해서 반대한다면서 미국이 서독에 깔아놓은 수많은 전술 핵무기들을 다 철수하라고 서독에서 데모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 정점에 그 데모를 갖다가 전부 환경운동가로 가장해서 녹색당 이런 부분에서 침투해가지고 하면서 배후 조종했던 것이 슈타시였다고 나왔어요. 바로 동독에서 그때 시작한 서독은 거죠. 동독에 돈을 주고 정치범도 서고 동독에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통일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서독은 수많은 간첩들을 보냈는데 나중에 통일이 되고 난 뒤에 슈타치 문서가 공개되어서 보니까 서독 곳곳에 동독에 오만 간첩들이 다 침투해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자, 지금 대한민국이 만약에 통일이 돼가지고 북한의 통전부 문건이 다 입수가 되면요. 지금 이렇게 그동안에 이런 우리가 이 첩보망을 강화해야 된다, 국정원의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마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국정원하고 연관관계가 있어서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꾼들이다 이렇게 몰아넣으면서 지식인들은 대부분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런 사건이 생기면 무조건 안철수 의원처럼 비판의 입장에 서러요. 자, 안철수 의원 후보 때 뭐라 했습니까?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고 했는데 오늘 안철수 의원이 대선 후보에서 좀 빠지니까 본인이 무슨 뭐 보안 전문가다 이러면서 박원순 씨가 메르스 때 재미 보는 거 보고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 얘기에 지금 달라들어가지고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 운운하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은 제가 의혹 제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포스코 이사회 의장 때 지금 포스코 비리와 관련돼서 안철수 의원이 통과시킨 부분 성진 지오텍, 인터내셔널 해명하라 했는데 회계가 잘못된 걸 봤지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동양종합건설 수사와 관계해서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도 안철수 의원 해명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해명 안 하면서 지금 이 국정원을 보고 30개 자료를 미리 내놔라. 내가 국정원에 거기 뭐 정보위원이 아니니까 갈 수도 없고. 네. 그 다음에 거기 가서 휙 보여주는 걸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료를 내놔라.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안보는 보수라고 할 수 있어요? 안철수 의원은 정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안보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좀 이 점을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이 연평해전이 흥행해서 참 전 되게 고마운데 그 연평해전을 보시면 그 북방한계선에서 그 북한 군함이랑 우리 참수리가 이렇게 서로 약간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충격전도 벌어지는데 한번 보자고요. 안보 현실에서 거기에 무슨 규범이 있고 거기에 무슨 법이 있습니까? 적과 조우했을 때 우리의 안보 현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기서 싸워 이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북한군한테 자 잠시 총을 내려놓고 우리 판사님한테 가서 누가 잘했는지 판결을 받은 다음에 내가 이기면 내가 너한테 총을 쏠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불확실한 안보 현실에서 연평해전 용사들이 그 피값을 지킨 그 현실 위에서 우리 사회가 안정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가하고 있는데 뭐 일부 국민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 안정된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불확실한 그 안보 현실에다 자꾸 이기진을 들이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보 현실에서 국정원 원래 파밍하는 기관입니다. 해킹하는 기관입니다. 그걸 해야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밑바탕에 된 일인데 지금 일부 국민들은 국정원이 이태리에서 그 프로그램을 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슨 죄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사면 뭘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면 뭘로 할 거예요? 안 사면 뭘로 그러니까 거기서 할 거예요? 안 사면 안 샀다고 할 거예요. 연평해전에서 참수리호가 총을 미국에서 샀던 그 M16 원래 네. 미국 거 아닙니까? 자,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자,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네. 그런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뭐 이 기구가 있다. 근데 국정원이 그런 걸 외부에서 사왔느냐 이런데 만약에 국정원이 이 해킹을 하는 프로그램을 국정원 안에서 개발했습니다. 기술자들을 둬가지고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가 만약에 그것이 들통이 걸렸다. 나서 네. 이번에 나왔더라면 네. 아마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국정원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킹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적으로 뭐 이렇게 난 말이 이래 됐을 나오죠.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정보 전문가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네. 저는 진짜 국민으로서 이거 물어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농협 개인정보 다 틀렸던 거 기억나세요? 네, 디도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가 틀렸습니다. 그때 정말 주민등록번호 쓰지 않겠다, 뭐 하지 않겠다, 어떤 새로운 제도 만들겠다, 다른 번호 만들겠다 난리가 났었죠. 뭐가 바뀌었죠? 액티브 X만 늘어났습니다. 우리 지금 뭐가 바뀌었습니까? 주민등록번호 적지 않지만요. 병원에서는 적게 돼 있고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안철수 의원께 제가 진짜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정보 전문가면 우리 정보 털리지 않게 보이스피싱, SMS로 스미싱 네. 털리지 않게 왜 안 하고 계세요? 국회까지 들어가시면서. 근데 지금 국정원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내가 그럼 정보 전문가니까 달라고 한다. 아니 그러면요 앞서 이거부터 한번 해보시고 난 뒤에 내 능력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전 국민으로서 믿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전혀 되지 않았는데 국정원 문제를 해결하겠다.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아까 NLL 연평해전 말씀하셨는데 NLL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번에 국제형사재판소 검찰부에서 명확하게 해줬어요. 이런 부분은 왜 국가에서 기사화되지 않습니까? 북한과 우리의 NLL 북방 경계선이다, 한계선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사화가 아주 조그맣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 예전에 어떤 분은 그 땅 따먹기 위해서 그냥 그거는 선이라고 그렇게 아니라니까 그게 네. 아님을 정확하게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네, 있었어요. 있었죠. 네. 그게 6월달인가 2015년 6월인가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검찰부에서 정확하게 뉴스화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연평해전이 다른 것은 다 슬프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NLL에 대해서 정확한 경계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하거든요. 네. 왜 그건 기사화가 안 된다는 자, 거죠? 지금 네. 이제 안철수 의원이 네. 2000년대 초반에 주식 상장시켜가지고 안내배 뭐 한몫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돌연 미국으로 떠나가지고 미국에 네. 오래 있었죠. 본인 말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에 뭐 포스코 이사회 의장도 했다 그랬는데 자, 안 의원은요. 지금 기술이 안 의원이 그 이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든 데는 80년대, 90년대 하고 지금 이 예를 들어서 이 IT 보안 어떤 시스템은 뭐 차원이 같은데. 달라졌어요. 네. 스마트폰도 새로 생겼고 그런데 안 의원이 그 이후에 한번 보십시오. 정치권에 얼중얼중하고 네. 석좌 교수하고 또 뭡니까? 서울대 뭐 대학원 원장하고요. 네. 그리고 또 정치판에 왔고요. 안 의원은 최근에 한 10년 내에 네. 제대로 이 보안과 컴퓨터 보안과 관련되는 기술적인 문제에 천착한 적이 없어요. 경영자로서 집중을 했죠. 네.
안 의원이 과연 지금 이 문제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예를 들어서 보안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도 저는 사실상 의문입니다. 그 비유를 하자면은 이거는 리어커 전문가가 특수 자동차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니 그 V3라는 백신 자체가 지금 세계적 유수의 백신들과 과연 경쟁이 될 수 있는 제품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던데요. 뭐 경쟁력이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자체 방어 수준에서 뭐 네. 도찐 개찐이라는. 예. 그러니까 10년 전에 내가 의사로서 칼질 좀 했다라는 사람이 네. 지금 와가지고 수술하라 하면 수술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의료 손이 장비가 굳어요. 네, 엄청나게 변했다는 되는 전제. 문제예요. 의료 환경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의원이 이번에 그나마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 컴퓨터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해력이 좀 높다라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마치 본인이 이런 모든 프로그램 지금 벌어진 해킹 문제에 관해서 전부 다 전지전능하게 아는 듯이 이야기하면서 30개 자료를 내놔라고 할 때 안 의원은 이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 관한 데 천착을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흩어뜨리는데 도구로서 이용당하는 겁니다. 지금 새정년 보세요. 집구석에 난리 나가지고 탈당하려는 팀이 8개쯤 된다잖아요. 네. 또 지금 현재 혁신위 올려놨는데 그 혁신위 안에 대해서 전부 냉소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새정치연합은 박통이 왜 침묵하냐? 그 다음에 국정원 직원이 삭제하고 자살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가 내놓은 자료는 이제는 못 믿겠다. 이렇게 선을 꺼놓고 글로 몰아가는데 안 의원이 가진 디테일한 전문성이라는 것이 솔직히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 짚어봐야겠습니다. 아까 이제 동도 비밀 경찰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까지 도청 감청을 했느냐? 카타리나 비트라고 빙상 여제. 네, 빙상 네, 여제. 예, 예. 네. 카타리나 비트가 직접 얘기를 한 건데요. 어느 날 잘생긴 남자가 자기 방에 와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17분간 머물다 갔다. 그리고 뭐 갈 때까지 갔네. 네, 근데 좀 짧죠. 아니요, 뭐 대부분 아니 저는 매우 짧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19분이에요. 네, 카타리나 비트 얘기로는 정확히 몇 시 몇 분 몇 초에 자기 집에 들어왔다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나갔는지가 기록이 돼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 방 안에서 뭐를 했는지까지 다 도청 감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야당이 얼마나 지금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는가. 차 번호 가지고도 지금 마티저 있어요. 죽은 국정원 직원이 그 이 녹색입니까 마티저 네. 그 차 속에서 번개탄을 피워서 자살했죠. 빨간색 마티즈인데 번호판이 왜 녹색이냐? 번호판이 왜 녹색이냐? 그래서 이제 심지어 뭐 이런 이야기까지 퍼져 있대요. 예를 들어서 이 CCTV에 잡힌 것은 하얀색이고, 네. 그 다음에 죽은 번호판은 녹색이 있는데 왜 그러면 차가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또 더 나와서 중고차를 7월 2일 날 샀다라는데 요즘에는 다 하얀 번호판을 다는데 네. 왜 녹색 번호판이 달려? 저 중고차 안 사봐서 그래서 내가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침에 와서 네. 정말 귀찮게 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확인을 하니까요. 달려있던 번호판을 그대로 갖고 갈 거냐? 아니면 새로를 바꿀 거냐는 사는 사람이 중고차에서 선택하는 거래요. 그리고 올드카는 녹색 번호판이 훨씬 가격이 자, 낮습니다. 그 다음에 유병헌 때 네. 유병헌이 혼자 걸어가는 모습 때 그때 사진 색깔들이라는 CCTV에 흑백으로 잡히는 부분은 결국은 착시가 다 된다라는 게 수도 없이 입증이 되었어요. 녹색 번호판도 CCTV에는 흰색으로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곧 그냥 해명이 돼. 그때도 보면 다 나와서 시연을 해서 유병헌 때 유병헌이 뭐 들고 가던 옷과 뭐 가방이 왜 색깔이 흰색으로 나왔냐 어쩌냐 다 그때 나왔어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늘도 보면 수도 없는 기사가 야당의 그런 무책임한 여론 제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쪽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중고차 매니아들은 오히려 녹색 번호판을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그 스텔라라는 그 현대에서 나온 소나타 이전에 그것을 그 소유하고 계신 분을 한번 기사와 봤는데 흰색 번호판이 달린 거예요. 옛날. 아니요. 그러니까 요즘 거. 요즘 거. 요즘 예, 거. 그러니까 다른 주고 그러니까 전 주인이 흰색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시 녹색 번호판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안 법적으로 안 되는데. 된다. 그러니까 흰색으로 바꿔가기 때문에 있던 거는 할 수 없지만 네. 흰색을 달았던 걸 옛날 걸 구하는 건 안 된다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고. 지금 네. 포니원이 전국적으로 3대인가가 남아서 굴러다닌다는데요. 이게 몇 년도 차예요? 이게 1978년도 78년도 될 거예요. 76년, 77년, 76년, 75년. 근데 요게 녹색 번호판일 때하고 흰색 번호판일 때하고는 아마 값이 확 다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번호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사실과 되는 다른 거예요. 얘기를 하는 그냥 거죠. 던지면 말고식인데 제발 저는
면책특권 적용되는 밖에서 한번 의문을 제기해 주셨으면 아니 근데 좋겠어요. 면책특권하고 관계도 없이요. 요렇게 떠드는 얄미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번개탄을 피워서 예? 내가 혹시 네. 죽더라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혹시 절대 덤프 트럭에 받쳐서 죽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요렇게 떠드는 사람들 요즘 좀 있어요. 폴리테이너라고 부르는 얄미운 자칭 진보 좌파라는 네. 인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자 국정원 직원이 번개탄으로 나타나니까 나는 저런 모습으로는 내가 혹시 죽어서 나타나는 건 절대 자살이 아니다라고 비아냥 그리고 있는데요. 그냥 말을 하려 그러면요. 좀 용기 있게 국정원 직원이 번개탄을 피워서 했다라는 부분에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난 저 사람은 자살하지 않았다. 국정원이 이건 뭐 시체를 바꿔치기 했다든지 공작이 개입된 거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옛날에 보면 뭐 이명박 대통령 낙검수에서 깔 때 한참 떠들어 놓고 나는 각하가 절대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면서 깜빵에 가기는 싫어가지고요. 깔 때는 용기 있게 까야지요. 그런데 또 한 번 나오고 걸리면 깜빵에 갈 수도 있습니다. 아, 왜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19 대원이 발견을 했다. 왜 그렇게 빠르게 찾았을까? 네. 신고가 들어가고 난 뒤에 너무 빠른 시간에 사람을 찾았다. 이런 이야기도 의혹 제기를 하고 자, 있는데요. 그거는요. 국정원 그 직원이 며칠 전부터 국정원 내부의 감찰팀에 의해서 감찰을 받고 있고 그 전날 금요일 날에도 늦게까지 감찰을 받다가 집은 일단 자고 내일 또 아침에 10시까지 오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감찰팀이 그냥 죽은 임과장이라는 양반이 안 나오니까 집으로 바로 연락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집에서는 그걸 신고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야기했을 수 있죠. 네. 남편 국정원 직원이고 뭐 이런 연관돼 있는데 지금 안 나와서 나는데 이거 나갈 때 이렇게 안 좋게 나갔으니까 굉장히 우려된다 하고 그런 설명을 예를 들어서 소방서나 경찰에 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속하게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전부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다 까발려서 이야기를 해야 그렇죠. 지금 이제 감찰 받았다는 것까지 다 나왔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 만에 찾았죠? 시신을? 그것도 돌아가시고 몇 시간 예. 있다가 나온 그쵸?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더 이거 뭐 더 사람들이 이렇게 의혹 제기가 더 많은 것은 만약에 며칠이 걸려서 찾았으면 또 그걸 또 비판했겠죠. 그렇죠. 왜냐면 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네. 그 좌파 쪽 신문을 보면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게 불과 대선을 6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이렇게 기사를 쓰더라고요. 그럼 제가 국정원에서 오늘 구입했다고 칩시다. 그럼 불과 총선을 앞둔 9달 전이고요. 그렇죠. 언제 구입한 간에 불가만 붙여버리면 네.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자, 대한민국의 선거가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 선거 있고 2008년에 국회의원 선거 있었고 2010년에 무슨 또 지자체 선거 있었잖아요. 네. 보궐선거, 선거, 재선거 보궐선거 네. 사이사이에 있고 항상 뭐 몇 달, 1년 사이에 선거가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과 뭐는 언제든지 갖다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여기서 미국의 패트리어트 액트 애국법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애국법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애국법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들이 많으세요. 네. 이런 법이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저는 국정원에 관련된 법은 좀 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국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법이 있으면 안 된다. 네. 그렇게 도청, 감청, 또 개인정보를 갖다가 침해하는 법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저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게 그러면 간첩을 어떻게 잡으려고 하십니까요? 사람들이 흔히 잘하는 말이 있죠. 재판이 잘못됐을 때 네 딸이었어도 판사 그렇게 재판했을까라고 묻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시청자께서 그러겠죠. 너가 감청 당했어도 너가 그렇게 말을 할 거니? 라고 저한테도 얘기를 할 겁니다. 공격을 네. 할 때. 그런데요. 제가 혐의가 있다면 도청 감청 당해도 그건 감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물론 제 사촌의 사돈의 팔촌이 잘못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국가안보 보안이라는 상황에서는 물론 그것도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저는 법적 테두리가 완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법적 테두리가 지금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네. 미국에서 애국법이요. 7.11 테러 이후에 만들어졌었죠. 9.11 테러. 아, 네. 죄송합니다. 9.11. 근데 그 이후에 만들어져서 있다가 지금 며칠 전부터 이제 그게 시효가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애국법이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한시법이었는데 한시법이었죠. 이제, 그런데 그걸 보고 또 이렇게 쓰고 있죠. 미국에서 애국법이 얼마나 안 좋은 법이었으면 이제는 소멸됐다라고 또 쓴 글들을 없앴겠느냐. 그렇죠.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국 상황보다는 우리 상황이 더 그 법을 필요로 한다는 네. 것이죠. 국회의원들께서 아까 우리가 새누리당, 뭐 또 새정치연합, 또 이제 다른 정당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른 거 하지 말고요. 국정원을 어떻게 정쟁으로 갈 것인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서 애국법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네. 제 생각은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요. 애국법 차원을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도 미국에는 CIA 요원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조차도 법에서 불법입니다. 엄격 처리를 네, 했죠. 네. 리크 게이트라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예를 들어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면서 이라크에 그 했던 부분을 네.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밖으로 이 터져 나왔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라크의 미국 대리 대사가 부인이 발레리 프레임이라고 국정원 CIA 지원이었어요. CIA 요원이었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언론인이 그걸 폭로를 했습니다. 그 사람 발레리 프레임 CIA 직원이다. 남편이 이라크 대리 대사됐다. 그래서 그 정보를 이라크에서 이 대량 살상무기가 없었다는 걸 그 남편이 알아가 자기 부인한테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흘러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 신원을 폭로했다라는 것만으로 거기에 기자가요 1년간 깜빵살이를 했습니다. 그 영화가 있어요. 뭐네 뭐 목격자가 하는 영화인데 보면 온갖 이 보도한 기자는 자기 나름대로 부시 정권에서 예를 들어서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데 있다고 해갖고 이라크를 침공해가 엄청난 미국인을 죽게 하고 또 예산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모으는 과정에서의 정보 라인이 믿을만한 소스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 여자의 신분을 폭로한 거예요. 기사를 쓰려다 보니까. 그럼 이 사람은 공익을 위해서 옳은 걸 해야지만 미국 법은 법이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정보기관에 이 종사하는 사람의 이름과 직위를 폭로한 것은 무조건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가서 이 여자가 수도 없이 항변을 해도요. 미국의 판사는 법은 법이다. 그래서 깜빵살이 1년 해서 석방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국정원 관련된 법률이 참 부실하다고 하지만 부실한 법이라도 좀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국회법을 보면 다른 모든 상임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위원회만 비공개를 하고 있고요. 국정원은 정보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의 취지는 무엇이냐? 국정원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국내정치 개입 금지 의무. 네. 국정원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건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되고, 하지만 그 국정원의 업무 성격상 정보위원회에서만 다루게 돼 있고 그것을 비공개로 하기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실한 법이긴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그 법의 취지를 살려서 국정원에서 하는 업무의 비밀, 우리 국익을 위한 비밀은 지켜주면서 국정의 잘못을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을 가지고 지금 정쟁의 소지로만 삼고 있는데 밝혀진 팩트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어떤 하나라도 국정원이 국민 전체를 사찰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라든지 뭐 드러난 그 팩트가 지금 아무런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비공개로 정보위원회에서 내밀히 하다가 결정적 증거가 나오면 안철수가 아니라 안철수 할아버지가 나와서라도 공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안철수 지금 의원이 복지위원가 소속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요. 본인이 정보위로 옮기면 바꿔달라고 돼요. 했죠. 네. 저희 새정치연합에서 네. 우리가 이 위원장이 이걸 규명하기 위한 위원장이 이렇게 지금 정보위가 아니라서 정보 취득이나 국정원이 보여주는 자료에 접근하는 권한이 제한돼 있으니까 안철수 의원을 정보위로 바꾸겠다. 네, 한 명이 하면 그 부분은 겁니다. 안 바꿔줄 그 부분이 없을 거라고 네. 봅니다. 그럼 안철수 의원이 정보위로 가서 사전에 자기가 조사하고자 하는 목록을 가지고 정보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져가지는 않겠지만 네. 여기서 보여달라. 그 정도로 알 수 있어야 전문가라고 자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휙 보여줄지 어떨지는 어떻게 판단하고 당신들은 그날 가서 보여주는 걸 우리가 국정원 방문해서 보는 것 같고 맞다 그러다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30개의 항목을 우리가 미리 지리스를 보내니까 자료를 달라. 자, 그러면 거꾸로 지금 야당이나 야당 근처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왕재산 사건이나 네. 이런 사건에서 보면 1심의 사건, 1심의 사건에서 네. 주변에 간첩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되는데 네. 그걸 뭘 믿고 그러면 자료를 또 줍니까? 그렇죠. 그쪽으로요? 네. 그럼 야당은 그걸 어떻게 믿고 자료를 줄 건지에 대해서 답을 먼저 좀 해봐야죠. 이번에 우리가 이제 미국 대사 테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이 왜 우리는 테러 방지법이 없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야당에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있었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게 반대 이유입니다. 국정원에서도 관할한다 뭐 네. 등등의 말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애국법 말고도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캐나다, 영국은 지금 현재 대테러에 대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시급히 이 법안이 있어야 되고요. 테러라든지 아니면 간첩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데요. 내용을 보면요. 테러를 일으킬 만한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진짜 무모한 민간인을 그렇게 사찰을 한 경우, 만약에요, 또 감청을 한 경우에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 누구라도 처벌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감청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지?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인구가 우리의 정확하게 절반쯤 되는 국가의 모든 국력을 대부분 남측과의 어떤 무력 대치, 즉 마지막 나누는 돈을 털어가지고 핵을 만들어가지고 핵 보유국인 네. 북한이 있습니다. 전자전 장비가 하는 이 전자전 부대에 한 4,5천 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7만여 명이 그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이태리 해킹에서 얻은 취약점을 파악하는 기술을 북한이 이번에 그걸 취득을 했다고. 그렇죠. 이미 취득했다. 그래서 한국의 PC망을 갖다가 보안망을 뚫고 다 들어와서 개인 PC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능력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의 실정이 지구상에서 어떠한 나라에도 없는 최강의 적성국, 그리고 전자전 부대, 심지어 한국의 금융망, 한국의 국가 전산망, 국방부의 전산망, 청와대 전산망까지도 접근할 능력이 가능한, 디도스 파괴로서 언제든지 무력화시키고 한국의 원전 시설까지도 지금 무력화시키는 북한의 전자전 부대와 대응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국정원의 이 능력과 권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부작용들이 있다. 뭐 국정원이 뭐 정치 개입했다 어쨌다 지금 논란이 많은 부분에 그 부작용 부분들에 대한 처벌은 훨씬 강하면서요, 지금보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게 주어진 어떤 북한과의 어떤 부분에 대한 대응 능력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인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도감청 관련 법들요, 이런 수준으로요, 해킹을 하는 것이 이번처럼 스파이웨어를 심어가 도감청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이 국정원이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첩을 잡을 수 있는 수단, 지금 한번 보세요. 몇 년 전에는 2G로 전화를 하다가 2008년 전까지만 해도 그 사이에 한 7, 8년 만에 스마트폰이 대세가 돼버리고 네. 누구나 다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한 SNS망이라는 어떤 기술들이 계속 신기술로 디바이스나 기술이 바뀌고 있어요. 이런 기술을 법들이 바꾸면서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야권의 반대로 인해가지고 이 도감청 부분에 대해서 점점 엄격하게 가요. 그렇지만 저는 비겁했다고 봅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이 비겁했고요. 국정원의 원장을 지냈던 간부들이 비겁했다고 봐요. 국정원이 간첩을 잡기 위해서 이 정도의 부분에서 몇몇 부분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해 준다고 아주 네거티브적인 부분으로 법을 적용을 했었어야죠. 절대 하면 안 될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정치 개입 절대 안 된다. 정치 개입했을 경우에는 뭐 3대가 멸망한다 이러면 너무 가혹하겠지만 정치 개입을 했을 때는 이것은 어떤 우리가요, 의사나 소방관이 만약에 대피를 하게 되면 소방관에게는 대피를 할 수 없는 의무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소방관이니까 불났을 때도. 그런 것처럼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꼭 지켜야 한다. 그리고 더 책임을 중요시하게 되는 법이 만들어져서 정치 개입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줘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또 하나, 우리가 셜록 홈즈에서 민간조사법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말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했던 옛날에 흥신소 이런 계통인데, 새로 만드는 탐정. 법에서 무슨 탐정이죠, 탐정.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합법적 조사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계속 본다는 것은 한계죠. 그렇다면 국정원의 특수 업무상 합법적이 아니라 불법적인 것이 해야 한다면 그 불법이 그 부분에서는 불법이 아닌 합법이도록 만들어. 의사의 치료 행위가 사실은 상해잖아요. 그렇죠. 수술이. 네. 하지만 그것만 일단 허용하잖아요. 째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것만 허용하잖아요. 왜? 치료 행위니까. 국정원의 행동,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은 합법적 불법 행위를 만들어줘야 할 필요성이 네. 저는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버 그 전쟁은요, 그 지금 뭐 국가 안보를 얘기하는 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물리적인 전쟁은 정전 상태는 맞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전쟁은 지금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이요, 경찰서에 신고하셨을 때 돈 찾으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범인도 못 찾아요. 신고를 딱 하러 가는 순간 운 좋으면 잡는 거고
범인을 잡는다 하더라도 돈은 못 찾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사이버 안보 대응 능력이 만약에 올라간다면 지금처럼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볼까요? 반드시 국정원의 사이버 안보 대응 능력을 우리 국민이 피해 볼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보이스피싱 이런 것 자체가 우리 사이버 안보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바로 반증하는 얘기라는 거죠. 북한에서 나의 정보를 감청하는 건 지금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갖고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예, 지금 새누리당에서 박민식 의원 등이 통비법 개정안을 냈는데 그 국가 안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도감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동통신사는 거기 협조를 하고 물론 영장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리고 도감청 설비를 갖춰야 된다 하는 분들 지금 설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감청 관련해서 영장을 발부해도 제대로 감청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기껏해야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 보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 없애버렸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뭔가 하면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은 하게 해주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했을 때는 정말로 일벌 그냥 100개로 다스리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번 기회에요.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해야 하는 범위를 지금처럼 애매하게 만들어 놓을 게 아니라 이 판에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1회 대와 마찬가지로 각자 40초씩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황성국 변호사. 네, 저는 짧게 말하겠습니다. 이번 국정원 사태로 간첩들은 절대 카톡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야당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보는 자 우리 절대 지금 전쟁이 끝난 건 아닙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전 불안합니다. 저는 누가 지켜주나요? 자, 이번에 이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라고 발언을 늘어놓고 있는 야당의 이 의원들 또 야당의 지도급 인물들은 이번 사태의 결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왜 침묵을 하느냐 하면서 이제 대통령까지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국정원이 이번에 뭘 보여주더라도 야당은 결론을 내려놓고 이 문제는 이미 삭제가 없었다. 이 판을 가지고 벌려서 야당 내부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원심력이 없어지는 구심력, 전부 탈당하려고 하는 사태를 묶어놓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부분에 활용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참에 새누리당이나 여권은, 정부는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의 역할에 관한, 특히 도감청에 관한 어떤 부분을 구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승부를 벌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얘기하는 도중에 연평해전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연평해전 때의 교전 수칙을 보면 적들이 먼저 사격을 하기 전까지는 대응 사격을 하지 말고 설사 적의 군함이 NLL을 넘어오더라도 동체로 밀어서 내보내라 이렇게 교전 수칙을 내려보냈더군요. 연평해전 때 참수리호가 왜 그렇게 당했느냐 이런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참수리호는 쾌속정, 그러니까 규모가 크지 않은 배입니다.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덩치가 큰 적군이 먼저 와서 선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참수리호 근처에 있던 우리 배가 먼저 도발한 북한 함에게 대응 사격을 해서 30분 정도만 더 후역을 했으면 침몰을 시킬 수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사격 중지 명령을 내려서 그 배는 반파 상태로 북한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포함해서 1회, 2회 방송 보시고 시청자분들께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주제로 해서 또 돌아온 저격수다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에게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돌아온 저격수다 2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